유명한 투자자들 중에서 아예 지금 버블이 아니다라는 분들도 꽤 계시고 버블이 맞기는 많은데 초중기 정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버블 때 돈을 벌지 언제 돈을 법니까? 라고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실 편리성보다는 가치 저장 수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정말 유니크한 거는 그걸 만든 사람이 사라져서 아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비트코인을 다시 만드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코스피가 4천이 뭐 붕괴됐다가 돌파했다가 붕괴됐다가 굉장히 돌파를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장중에 코스피가 4,036, 2.7% 다시 또 급등을 했어요. 이렇게 증시가 오늘 오른 이유랑 플러스로 최근에 어쨌든 원래 4,200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정체 기간이긴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오른 이유는 뭐 제가 보기에는 어제 엔비디아 어닝이 나왔거든요. 네. 굉장히 잘 나왔고 매출액도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고 그리고 마진도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50% 이상을 남기는 기업이 몇 개가 되겠는가. 아무튼 뭐 잘 남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젠슨 헝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이제 AI를 여기 많이 이제 퍼뜨리겠다, GPU를 판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걔네 둘이 올라가지고 한국 증시도 다시 4천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오늘 이유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기간이라고 보지 이걸 시리어스하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떨어졌다 그런 말은 좀 나오고 있죠. 저는 근데 가벼운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조정이라고 봐야 되나? 5% 빠졌는데? 그럼 앞으로 한국 주식 내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국 주식을 논하려면은 사실 이 한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 시장이 파생 상품 비슷한 거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일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6년 그러니까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내년 말에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 주시장이 중간 선거 있는 해에 많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22년도 그렇고 18년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 재밌는 거는 26년은 좀 다른 게 26년에는 두 번째 임기의 중간 선거예요. 그게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두 번 임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2년 차에 중간 선거가 있을 수가 있고 6년 차에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은 6년 차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년 후에 물러나야 되거든요. 3임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2년 차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6년 차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년 차 선거는요. 그걸 치르면은 고 대통령이 6년을 더 하느냐 아니면 2년 동안 레임덕 하다가 물러가느냐 그런 게 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굉장히 이제 중요시 보고 있고 그리고 시장을 크게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선거예요. 6년 차는 좀 다릅니다. 6년 차는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대통령은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어요. 2년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2년 후에 그 사람이 교체된다라는 것도 그냥 팩트이거든요. 6년 차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이 별로 세지가 않아요. 참고로 미국 시장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두 번째 임기 중간 선거를 6번 치렀거든요. 그 6번 전부 다 미국 주식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늘 이제 순탄하게 오른 건 아니었고 1950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보면은 그때 주식시장을 보면은 한두 달 떨어졌어요. 6월, 7월 그때 떨어졌다가 다시 수직 상승을 했고 98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도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는 한국도 망했고 러시아도 망했고 아시아 나라들이 많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주식시장이 잘 오르다가 두어 달 정도 깨지다가 다시 전부 다 회복하고 다시 신고점을 찍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번째 중간 선거, 그러니까 이제 6년 차 그때는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까지는 늘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일단 시장에는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2년 후에는 대통령이 물러가고 그리고 이 중간 선거의 후에는 대통령이 레임덕이 된다라는 게 기정사실인데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선거입니다. 2년 후에는 본인은 못 나오거든요. 마지막으로 본인이 힘을 써가지고 본인의 정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선거가 6년차 선거이거든요. 돈을 많이 풀 거예요. 돈을 풀면은 시장은 좋아하겠죠. 시장은 좋아하는데 리스크는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6년차에 대부분 주시장이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을 80, 90% 정도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오를 가능성이 내릴 가능성보다 더 높은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하셨는데 그 두 개가 사실 한국 주식시장의 40% 정도이잖아요. 근데 얘네 둘도 지금 누가 봐도 잘 되고 있거든요. AI 어쩌고 엔비디아 어쩌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반도체 붐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물어볼 사람이 AI밖에 없잖아요. 친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AI들은 일반적으로 한 27년까지 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특히 제스가 저음은 좀 더 간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주식은 27년이 아니라 한 6개월 전부터 빠지기 시작할 건데, 근데 아무튼 26년 뭐 상반기까지는 거의 무조건 계속 좋아 보이고 하반기까지도 좋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내년에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둘 다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둘 다 좋게 보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왜냐면 거기는 다이렉트하게 이제 대통령이 돈을 쏟아붓는 거에 수혜자가 될 것이고, 한국은 간접이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직접적인 수혜, 한국 간접적인 수혜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을 좀 더 좋게 보고 있고 한국 주식시장도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오늘 이제 증시가 오른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AI 버블론의 이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거였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의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도 이게 굉장히 앞으로 좀 더 오늘만 오르는 걸까, 아니면 앞으로도 좀 더 장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최근 몇 분기 동안에 엔비디아는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뿐만이 아니라 그 전 분기도 냈고 전전 분기도 냈고 이러고 있는데, 최소한 이 흐름이 꺾이기 전까지는 뭐 같이 따라갈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심지어 같이 치킨도 먹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그렇죠. 네, 친구잖아요, 친구. 말씀하신 혹시 그러면 한국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뭐 어디까지 갈지는 뭐 당연히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올라가지고 코스피를 좀 끌어올려 주겠죠. 제 생각에는. 코스피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5천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예. 뭐 25%밖에 안 남았잖아요, 사실 지금. 그렇죠. 많이 예. 남진 않았죠. 예, 그러니까 한국 흐름도 보면은 보통 대통령 1년차, 2년차가 제일 좋고, 특히 민주당 1, 2년차가 제일 좋아요.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한국의 이제 군사 독재가 끝나고 80년대 말인가? 그때 이제 김영삼 정부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가 가능한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이 도입이 됐죠. 민주주의 비슷한 거. 그래서 그때까지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보수 정부가 했고, 한 절반 정도는 그 민주당과 그 아류들이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흥미로운 거는 그 민주당 때만 주식이 올라요. 한국 주식이. 그 보수 정권 때는 안 오르거든요. 그리고 그 민주당이 오를 때도 1년차, 2년차에 보통 집중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유식하게 말하면은 이제 확장적인 재정 정책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이게 한마디로 돈을 많이 푼다라는 거죠. 이제 민주당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집권 전에도 내가 집권하면 돈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풀 거야 하고 있다가 집권했다. 오케이 1년차 빵, 2년차 빵 해가지고 그때 이제 주식이 많이 오르는 건데, 물론 올해 이번 2년차, 그러니까 이제 26년에는 25년만큼 많이 오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70% 오르면 7천 가는 거니까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뭐 25% 가지 않겠어요, 그게? 5천인데. 네. 자, 근데 AI 좀 더 여쭤보면, 워렌 버핏이 최근에 구글에 6조 원 넘게 투자했는데, 버핏이 투자를 AI는 거품이 아니다라는 뭐 명확한 신호로 해석해도 되는지랑, 뭐 요즘에 AI 버블이 있냐 없냐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구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구글이 그 빅테크 주식 중에서 제일 싸요. 퍼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한때 20미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워렌 버핏이 AI 버블 전체를 평가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기업이 좋아서 산 것 같아요. 이제 그럼 구글이 왜 이렇게 쌌냐? 구글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쟤네들이 광고로 돈 버는 애들인데, AI, 특히 챗GPT가 나타난 후에 검색이 급감해가지고 쟤네들이 이제 X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스토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빅테크 중에서 구글의 퍼가 제일 낮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오늘 GPT에 물어봤거든요. 아니 지금 난 이상하다. 버핏이 왜 사는 거야? 그런 이유로 지금 광고 수익도 제대로 안 나오고 AI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았을 텐데 하고 물어보니까 GPT가 잠깐만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걔들 숫자를 보세요. 점점 다 도와주고 있고요. 매출도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AI 쪽에서 얘네들이 이제 인프라, 그러니까 실제로 반도체를 만들고 있기도 하고, 그 TPO인가 뭔가, 그리고 이제 LLM도 있고요. 제미나이가 꽤 괜찮으니까. 네, 그리고 거기를 투입할 상품들도 다 있어요. 뭐 유튜브라는 것도 있고 뭐 등등.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도 AI 어마어마한 수혜자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고, 그거를 워렌 버핏은 놓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AI 전체로 넘어가가지고 버블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이제 제가 지난주 영상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일단 버블 말기는 아니다라는 거는 확실해요. 제가 보기에는. 버블 말기에는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그때는 3류 기업, 4류 기업들이 전부 다 뭔가 지네들 이름에 AI 붙여가지고 유상증자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걔네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거든요. 이제 걔네들은 알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라는 거. 우리가 쓰레기인데 어떻게 엑시트하지? 나이스, AI 버블이다. 여러분, 우리 쓰레기 아니에요. AI 합니다. 하면서 이제 막 몇 조의 밸류에이션에 이제 그 주식을 넘기고 도망가는 거죠. 그게 언제 있었냐면 99년, 2000년에 나스닥에서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때는 닷컴을 붙여가지고 3류, 4류 기업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유상증자를 하고 가버 같은 투자자한테 팔고 도망갔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제 버블 운운하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버블 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버블 말기면은 이제 버블에 대한 얘기가 아예 사라지고 이번엔 다르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확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투자자들 중에서 아예 지금 버블이 아니다라는 분들도 꽤 계시고 버블이 맞기는 많은데 초중기 정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버블 때 돈을 벌지 언제 돈을 법니까? 라고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아직은 터지는 단계가 아닌 것 같고요. 또 내년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터지게 냅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버핏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애플 주식에 거의 몰빵해가지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몇백 조를 벌었는데 사실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이제 초창기 이제 테크 기업이 생길 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다 올라와가지고 현금 흐름이 꾸준하게 된 기업으로 변신했을 때 들어가는 거였고, 야 애플의 전부를 몰빵하기 좀 그렇다. 한마디로 좀 여러 회사에 좀 분산하자 이런 것도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애플을 좀 팔고 구글을 사고 있네. 그죠. 애플을 많이 팔았죠, 지금. 많이 팔았죠. 이제 아직도 그래도 꽤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그 돈으로 구글 샀다고 볼 수도 있죠. 오렌 버핏이 뭘 사면 어쨌든 뭐 늘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면 단기간에 매매하는 스타일은 아니시니까 이걸 따라서 구글을 사도 괜찮을까요? 뭐 사실 뭐 워렌 버핏이 샀는데 뭐 큰 실수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자, 근데 마이클 버리는 빅테크 AI 투자를 현대판 분식회계라고 비판하던데 이 주장은 좀 동의하세요? 이게 이제 이 양반이 무슨 얘기 하냐면요. AI 투자를 한 다음에 감가상각이라는 거를 하잖아요. 데이터 센터 GPU 감가상각. 예, 맞아요. 그거를 이제 기업들이 5년에서 6년 정도로 해놨대요. 네. 근데 이제 그 버리 말은 그게 말도 안 된다. 요즘 교체가 하도 빠르기 때문에 2에서 4년 정도가 적합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감가상각을 6년에 나눠서 하면은 그 전까지 어닝이 좋게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2년, 4년으로 해버리면은 그때 어닝이 줄어든다. 한마디로 이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네. 지금 빅테크들의 어닝이 부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AI 투자는 많이 하는데 그 네. 투자 비용을 손실이 덜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포장한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뭐 이분은 더 빅숏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그 2007년 그때 미국 부동산 시장을 숏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신 분이고 그 후에도 이런저런 숏 시도를 많이 하셨는데 2007년의 영광은 되찾으시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좀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그러니까 숏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좀 많죠, 이분은. 그래서 이게 지금 사기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뭐 3년이나 6년이나 그게 뭐 그렇게 대세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사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네. 있어요, 사실은. 그냥 뭐 자유로운 회계 뭐 아니면 또 이제 공격적인 회계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요 스토리 때문에 빅테크와 AI 스토리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무너질 때 요런 얘기도 같이 나오겠죠, 그때 가서. 근데 소프트뱅크도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는데 이게 AI 고점에 대한 신호를 좀 봐야 될까요? 위험 신호?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손정희 회장의 이제 정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작년이가 나와가지고 그걸 읽어봤는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이분은 성장성이 있는 기업은 돈을 벌든 안 벌든 그냥 무조건 다 거의 다 사는 분이거든요. 진짜 수백 개 수천 개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한 사람이고 그 중에서 이제 대박을 몇 개 터뜨렸죠. 야후라든지 아니면 알리바바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분이 뭐 특정 종목을 사고 팔았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심장하게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그냥 성장성이 있고 핫한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그냥 다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엔비디아는 왜 다 팔았을까요? 돈이 필요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분의 투자 결정은 저는 전혀 참고하지 않아요,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네. 자, 미국 근데 오라클의 CDS 신용부도 수학 비용이 폭등했는데 빅테크의 막대한 AI 비투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 그럼 없을까요? 일단 CDS가 이제 뭐냐 하면 이제 보험 비용 같은 거거든요, 이게. 네. 오라클이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그 채권을 보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보험 비용이 사실 뭐 급등한 거까지는 아니고 뭐 한 뭐 2배 정도 늘어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빅테크들이 적극적으로 많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돈도 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AI 투자를 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밸런스 시트, 그러니까 이제 재무제표가 가장 좀 이제 안 좋은 데가 오라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워닝 사인으로 나왔는데 저는 딱 그 정도로만 봐요. 어느 정도 가벼운 경고라고 이제 보고 있고, 실제로 근데 오라클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빅테크 기업은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네. 있거든요. 충분히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거 별로 시리어스하게 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둘 다 좋게 보시고 미국 증시가 더 좋게 보신다고 하신 작가님께서는 유망 섹터 이제 올해 12월 내년에 어디에 투자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뭐 사실 뭐 1년 기준으로 보면은 모멘텀을 따라가는 게 이제 제일 좋은 투자잖아요, 사실 이게. 장기 투자 얘기는 좀 이따 할 것 같은데 1년 기준으로 보면은 모멘텀을 따라가야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24년과 25년에 미국 트레이딩 챔피언십에서 이제 24년에 우승하시고 25년에 1등을 달리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제 그분이 홍콩 사람인데 이제 그분이 요즘 뭐라고 했냐면은 시장은 최근에 AI라는 언어를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하셨고, 네, 그리고 거기서 파생 상품 몇 개 있다. 전력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시장은 지금 AI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따라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AI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모멘텀으로 가야죠, 결국은. 네. 그럼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장기 투자는요? 장기 투자는 이제 사실 저는 버블 초중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초중기면 언젠가 말기가 올 것이고 그게 터질 거거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S&P 500도 있고 나스닥도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다는 건 밸류에이션이 높고 이제 퍼가 높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참고로 우리가 1년 투자를 할 때는요 밸류에이션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10년 투자를 할 때는요 그 밸류에이션이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은 향후 1년 동안은 계속 잘 나갈 수가 있으나 향후 10년 동안에 잘 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미국 주식시장의 미래 10년 수익률은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25년부터 35년까지 10년을 보면 별로 안 좋을 거고요. 그리고 내년까지는 충분히 좋을 수 있습니다. 모멘텀이 좋으니까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제 28년 이때를 좀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28년. 네, 왜냐면 그때가 21년에 시작한 그 이제 단기 부채 사이클이 좀 끝나가는 시점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 대통령이 교체되기 때문에 새로운 두 명의 후보가 나와가지고 격렬하게 이제 싸울 건데, 그거는 정치적 리스크를 굉장히 높여주고요.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은 이제 그게 파생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또 이상한 일이 터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은 그때가 좀 위험해 보여요. 아무튼 미국 주시장은 지금 엄청 비싸기 때문에 지금부터 2035년까지 딱히 재밌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딴 투자처를 모색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다른 투자처를 모색을 어디를 해야 한다는 의미죠? 사실 뭐 한국 주식도 크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낮은 편이니까. 그리고 중국 주식도 있습니다. 이제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90년부터 상승장이 4번 있었고 지금 이제 5번째 상승장이 올 조짐이 조금 보여요.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부동산이 안 좋고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24년 9월, 작년 9월부터 좀 대놓고 증시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공교롭게도 한국, 중국, 일본이 세 나라가 다 증시를 부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방법이 다 조금씩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기업들을 압박해가지고 걔네들이 corporate governance를 좀 개선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PBR가 당시 일본이 0.9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좀 많이 풀어라, 자사주를 매입하라, 배당을 하라,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좀 제발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만 투자를 하고 그런 게 없으면 다 나눠줘라,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은근한 압박을 주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제출하라 해가지고 실제로 일본 기업의 86%가 그런 거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제출 안 하는 기업들은 공시에서 계속 쪽을 줘요. 아직도 그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바보들 하면서 이렇게 매월 그 보고서를 낸대요. 그 증권거래소 같은 데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은 하는 경우가 그래도 좀 많은 편이고, 실제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한 2, 3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배당도 많이 일어났고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일본 주식이 2배 정도 이미 상승했어요. 지금 PBR가 0.9에서 1.7, 1.8까지는 이제 왔고요. 이제 한국은 그거를 전 정부 때부터 그 얼추고 정책을 베껴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이제 강제성이 일본보다 조금 떨어져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국은 그 정책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반도체 AI 사이클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고,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는 좀 더 무식하게 합니다. 그래 돈으로 때려받고 있거든요. 지금 걔네들이 벌써 갖다 부은 돈이 주가지수 ETF, 주식형 ETF에 정부와 공기업들이 투자한 돈이 한 1,400억 달러 정도 돼요. 1,400억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은 지금 이제 한국이 미국에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그거 지금 1년에 200억 불 내기도 어렵다 낑낑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큰 돈이라고. 근데 지금 중국은 그거 7배 되는 돈을 1년 내에 벌써 퍼부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 4번 강세장을 보니까 늘 똑같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정부가 돈을 풀든 정책을 하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개인들이 참여하는 거죠. 와, 저기 이제 올라가는구나 해서 우르르르 모이는데 그럼 이제 과열과 버블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또 정부가 너무 많이 올랐다 퍽 쳐가지고 신용을 빼버리면 다시 내려가는데 그게 한 2, 3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24년 9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26, 7년까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중국 증시가 서서히 올라가다가 버블을 한번 찍고 다시 내려올 것 같은데, 아직은 그 24년 9월 후에 40%밖에 안 올랐거든요. 중국 주식이. 보통 요 한 사이클 가면은 150에 300% 정도 이제 올라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를 좀 좋게 보시는 거군요. 네. 자, 그러면 뭔가 자산 배분을 장기적으로 해 나간다면 지금 미국보다는 중국과 일본인 건가요? 중국과 한국으로 보고 있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한 3년 전부터 그 정책도 꽤 잘 쓰고, 걔네들도 이제 AI 반도체 혜택을 어느 정도 받게 했기 때문에 지금 PBR가 한 1.78까지
18까지 올라와가지고 더 이상은 저평가된 주식시장은 아니고 한 뭐 중간 정도 평가 또는 중간보다 조금 더 비싸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국과 중국이 조금 더 유망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AI 버블 논란 그리고 고환율 지금 요즘에 찬율도 1,406, 뭐 70원 정도 되니까 변수가 많은데 그럼 지금은 현금 비중을 내년에 좋게 보시니까 늘려야 할 때인가요? 아니면 그냥 베팅해야 할 때인가요? 좋게 보면 현금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현금 예. 비중을 줄여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어떤 분들은 코스피 4,000, 그 다음에 S&P, 나스닥도 다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1년 정도 시간 더 있다는 거네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오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로 끝자락이면은 그런 사람도 없어요. 저 그러면 AI 버블 아까 전에 아직 말기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말기 때 잘 빠져나오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말기 때 이 주가가 이제 앞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신호는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두 개가 하나 있죠. 일단 버블 얘기가 안 나오고요. 네, 네. 그리고 3류, 4류 소위 잡주들이 유상증자를 미친 듯이 할 때 이제 그때가 이제 완전 생말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기에 도착한 후에도 또 미친 듯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그 끝까지 바라보고 뭐 예를 들면 한 200일선 또는 좀 더 빠르면 60일선이 깨질 때 그때 같이 빠져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머리 꼭대기에서는 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뭐 어깨 정도는 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럼 된 거죠, 뭐 사실. 그럼 된 거죠. 아니면 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니까 지금은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고 있잖아요. 아, 예, 네. 다음에 또 발표했는데 그때 시장 기대치보다 하이를 하면 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지금 AI 대장의 선봉장이니까 뭐, 예, 그것도 여기가 충분히 일리가 꺾이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쵸. 그때 예. 좀 그때부터는 주식을 좀 비중을 줄이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근데 이제, 근데 한번 버블이 지속이 되면은 그런 것도 다 무시할 수도 있어요, 시장이.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시장을 보고서 정점 찍고 내려올 때, 이제, 특정 이동평균선 깨지면은 그때 파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사실. 예. 그럼 주식에서는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처럼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 롤러코스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좀 어떤 포지션과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근데 이게 변동성이 높다고. 어지러워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이 어쨌든 뭐 2%, 3%씩 지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종목으로 친다면 엄청 많이 급등하기 심하긴 하잖아요. 귀여운 정도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제일 좋은 거는 자산 배분하는 거죠, 사실. 왜냐면은, 그 결국은 이제 주식, 채권, 금, 이런 데 다 뿌려 놓으면은, 결국은 그 포트폴리오가 우상향할 거니까. 예. 그게 주식, 가장 쉽죠. 예. 채권, 금, 코인도 넣을 수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것도. 코인도 들어갈 예. 수 있고. 예. 자,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이제 코인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아, 예, 예. 비트코인 신고가 찍은 후에 한국 원화로는 1억 거의 8천까지 찍었다가 지금 최근에 폭락을 했었죠. 1억 3천 한 2, 300까지 있다가 지금 1억 3,800까지 약간 반등했는데 폭락한 이유 뭐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30% 빠졌죠, 일단. 폭락한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이제 고래들이 있잖아요. 그 네. 초창기부터 하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은 그 사이클을 여러 번 겪어보면서 아, 비트코인은 얼추 4년 사이클을 따르는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4년 사이클 이론은 이제 뭐냐 하면은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반감기 후에 비트코인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보통 그 반감기 후 한 18개월 후가 비트코인의 고점 정점이고 그 후에는 1년 정도 날아가거든요. 한 60, 70% 정도 또는 그 이상. 그런데 그게 바로 언제냐 하면 25년 10월이에요. 왜냐면 24년 4월이 반감기였고 거기서 18개월을 더하면 25년 10월이 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우연인지 아닌지 아무튼 10월 9일인가 10일 이제 그때 트럼프 대통령 오셔가지고 한번 퍽 쳐가지고 그때 코인이 한번 크게 작살났어요. 이제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그리고 그거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고점을 찍고 내려온 거 보고서 고래들이 아 이제 슬슬 다시 팔 때가 됐구나 4년 사이클에 막바지네 해가지고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장기 보유자들이 80만 개 이상 판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장기 보유자 개인 고래들이 판 거를 23년부터 조금씩 팔고 있었는데 그거를 기관들이 다 받아줬거든요. 네. ETF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좀 다소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유동성 있는 거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지 않고 딴 데로 돈이 좀 흐르는 것 같아요. AI 주식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고래들은 아 오케이 4년 사이클 왔네 팔 때가 됐구만 해가지고 파는 거고 그거를 지금 받쳐줄 세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급락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 빠지냐? 지금까지는 그 완벽하게 그 4년 사이클 이론이 실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끝까지 가면은 1년에 걸쳐가지고 비트코인이 적으면 60% 이제 많으면 80% 정도 빠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한 4만, 5만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 5만 이게. 달러? 지금 한 9만 정도니까. 네,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사이클이 되풀이 되면 그렇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번엔 다를 수 있는가 얘기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 코인은 유동성, 특히 이제 글로벌 M2에 가장 민감한 그런 이제 자산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6월 말에 글로벌 M2가 고점을 찍고 그 후에는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있어요. 5개월 동안에 계속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코인러들이 기대하는 거는 12월에 연준이 QT를 일단 중단하고, 근데 중단한다는 거는 통화량을 늘린다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얼마 후에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통화량을 늘리고, 네, 그러면 보통 한 두세 달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하거든요. 이게 희망 회로죠, 한마디로. QT 중단하고 이제 양적 완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을 준 다음에 비트코인이 오른다라는 건데, 빨리 돼봤자, 그러니까 당장 이제 내년 초부터 시작해봤자 내년 1분기 언저리에 비트코인이 반등을 할 수가 있고, 요 프로세스가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온다는 둥, 뭐 실업률이 뭐 너무 낮다는 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내년 2, 3분기까지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때까지 비트코인이 쭉쭉 계속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이 4년 사이클이 들어맞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좀 더 높아 보입니다. 4년 주기 반감기 패턴 이번에도 유효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유효할 가능성이 지금 상황으로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10월부터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 흐름이. 자, 근데 달러 패권이 그럼 약화된 시나리오에서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재밌는 게, 최근에 제가 역사를 뒤적이다 보니까 지금 달러가 불태환 화폐잖아요. 한마디로 그 금속으로 바꿀 수 없는 화폐인데, 이제 그런 화폐를 쓴 그 제국이 딱 한 개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전에 어딘 것 같으세요? 이렇게 불태환 화폐를 이제 돈으로 쓴 나라, 제국. 로마? 아니요, 어디지? 걔도 그만 썼어요. 어딘데요? 몽고거든요. 몽골. 예. 그래서 되게 그 몽고의 통화 정책이랑 미국이랑 되게 비슷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기도 처음에는 그 교초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걔네도 화폐 이름이 교초였어요. 처음에는 발행을 좀 천천히 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돈을 쓸 때가 많이 생겼죠. 이제 복지도 해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은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통화 정책을 유지하던 거를 이제 포기하고 점점 더 남발하기 시작했어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제 개망하고 이제 원나라도 역사로 사라지고 명나라가 왔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 그게 얼추 되풀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시간도 거의 비슷해요. 이제 그 교초도 한 100년 정도 갔거든요. 그 다음에 망했어요. 지금 이제 그 미국 달러도 1971년부터 불태환 화폐가 된 거거든요. 천천히 망해가는 구조가 몽고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망할 거는 아니지만 결국은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이제 태환 화폐, 그러니까 뭔가 진짜 뭐 있는 걸로 바꿀 수 있는 화폐를 요구하게 될 것인데, 그거를 역사상에서 제대로 이룬 거는 금밖에 없었고, 지금 이제 디지털 금 호소인인 비트코인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미국 달러가 신뢰를 잃게 되면은 새로운 화폐는 비트코인 또는 그 금 또는 두 개 다의 연동된 화폐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지금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 시기가 좀 늦춰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20년, 30년 후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썩 좋게 보기가 좀 어렵네요. 그죠? 오른 걸 원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무리라도 해서라도 통화 정책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근데 트럼프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처음이 26년 5월일 것 같아요. 그때 파월이 잘리거든요. 네, 그리고 친구를 안 치겠죠, 거기다가. 근데 이게 친구를 안 친다 하더라도 너무 대놓고 트럼프 빠면 의회에서 제어할 가능성이 꽤 크대요, 이게 또. 그래서 이제 분명히 좀 더 통화 정책을 프렌들리하게 하는 사람이 26년 5월에 올 거는 이제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죠, 그게 모든 게 지금. 코인이 잘 되려면 26년에 통화 정책이 굉장히 완화적이어야 돼요.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코인 가격이 5만 달러 정도까지 떨어질 때 이해해 주셨는데. 뭐 그게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죠, 베이스 시나리오. 네. 그러면 작가님은 비트코인에 이제 투자도 원래 하시던 분이니까. 지금은 안 하죠, 당연히. 네. 예. 언제 다시 사실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이제 글로벌 M2가 계속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6월부터. 네. 일단 그게 돌아와야 될 것 같고, 그게 올라가는 그림을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도 보통 코인은 글로벌 M2에 2달에서 석 달 정도 후행하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그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 전에 이놈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은 그때도 일단 정찰병원 보내놓을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가격을 가장 잘 예측하는 거는 가격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맨날 무슨 펀다멘탈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그럴듯한 스토리를 붙여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자, 비트코인 고점과 저점을 판단하는 MBRB Z스코어 같은 원체로 대입한 데이터 지표는 신뢰할 만한가요? 뭐 신뢰 안 할 거는 당연히 없죠. 그냥 네. 그거는 팩트니까. 그 고점 저점을 측정하는 지표들 중에서 일부 MBRB 같은 것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네. 뭐 SOPR 같은 것도 있고, 푸엘이라는 지표도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거의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 저점과 고점을
파악하는 이제 그런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에서 퍼와 PBR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식의 PBR가 예를 들면 0.3까지 떨어졌다 하면은 누가 봐도 저평가이기는 하지만 그거 자체로는 얘가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PBR 0.3짜리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얘가 언젠가는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코인도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특정 지표가 바닥을 찍는다 해가지고 당장 이렇게 V자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러나 저평가 구간이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때쯤이면은 큰 리스크 없이 사모을 수 있는 구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고로 아직은 비트코인은 고지표들이 바닥을 찍지는 않았고요. 그냥 이제 옛날보다 좀 내려온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뭐 보통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찐바닥 수준이 아직은 아니에요. 현재 그럼 비트코인 시장, 비트코인 투자에서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뭘까요? 단기적으로는 그 이제 통화량이 제대로 안 풀리는 게 가장 큰 요인일 거고 장기적으로는 양자 컴퓨팅 위협이 있죠 지금. 그건 사실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그게 사실 리스크인 거죠. 그러니까 찰스 에드워즈라는 분은 이제 2년에서 8년 내로 양자 컴퓨팅이 충분히 발달해가지고 비트코인을 깨부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게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다 털리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비트코인도 이 커뮤니티에서 룰을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지갑은 양자 컴퓨팅을 이제 막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기술적으로 이미 다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양자 컴퓨팅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지갑을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 근데 그거를 그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컨센서스를 이뤄야 돼요. 그냥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도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양자 컴퓨팅을 막을 수 있는 지갑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유저가 내 비트코인을 그 요 올드 지갑에서 뉴 지갑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죽어버린 지갑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어디인지 되게 불분명한 지갑들도 꽤 많거든요. 걔네들은 못 옮기잖아요. 올드 지갑에서 뉴 지갑으로. 그래서 이 올드 지갑에 남아있는 얘네들은 해커들이 와서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양자 해커들이. 그리고 그 물량이 이를 몇백만 개가 된다. 그리고 해커들이 그거를 천천히 시장에서 던진다. 돈 벌기 위해서. 그러면 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신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남아있어가지고 이 양자 컴퓨팅 위협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냐가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제대로 대처 못하면은 이제 나중에 달러가 대체가 될 때 비트코인 저거 안 되겠다. 금하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꽤 있죠. 자, 비트코인과 금의 가격 격차가 훨씬 심해졌습니다. 원래 비트코인 투자 좋게 보신 분들은 금 시가총액 넘어선다 얘기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 격차가 훨씬 더 심해졌는데 여전히 금 시가총액이 넘어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래? 뭐 당연히 뭐 내년은 못 될 것 같고요.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if가 몇 개 붙죠. 그 양자 컴퓨팅 그 위협을 좀 현명하게 타개할 수 있느냐. 됐다고 치고 그러면은 뭐 한 10년, 20년? 그 언저리에 금에 도달할 수는 있죠. 왜냐면은 사실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가 사실 그 금의 약점들을 보강한 거거든요. 이제 금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하면은 그게 무겁고 어디 그 실어 나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금이 진짜 돈인데 내가 브라질에서 커피를 사올 때 근데 그 금을 맨날 보내고 그럼 브라질 사람 그 금 받아가지고 미국에 보내고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금을 은행 같은데 이제 모셔다 놓고 거기서 은행에서 이제 금 보증 용지 같은 거 받아가지고 나눴거든요. 그게 돈이었어요, 사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금을 보관하는 사람들 그게 은행이나 정부가 되는데 얘네들이 맨날 치팅을 했죠. 예를 들면 금이 1kg밖에 없는데 10kg짜리 종이를 발행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돼갔거든요. 그게 이제 금의 치명적인 단점이었고 그거는 비트코인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비트코인을 디지털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 금의 문제를 비트코인이 해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근데 비트코인은 딴 문제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나온 그 양자 컴퓨팅 문제도 있고 해킹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정의가 안 먹히면은 그게 못 쓰는 문제도 좀 있고요. 그리고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것 같은데 금은 성경위로 380번 나오거든요. 얘기가. 근데 비트코인 생긴 지 15년밖에 안 됐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금을 보관할 수 있는가 그런 퀘스천 마크가 있죠. 아무튼 그 보관하는 것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20년 지나고 양자 컴퓨팅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은 금과 시가총액과 뭐 비슷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비트코인 채굴이 완료되는 게 2140년 이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내가 살아있을까? 네, 그래서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또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대분기가 일어날 수도 있나요? 이더리움이 뭐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뭐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쵸. 이제 그게 그 톰 리가 주로 주장하시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피터 틸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분들의 내레티브는 이제 그거죠. 사실 이게 코인이라는 게 나왔는데, 사실 코인쟁이들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코인 투기하고 투자하고, 뭐, 지들끼리 돈 빌려주고 받고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코인계의 챗 GPT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톰 리 선생님이. 왜냐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일단 미국 정부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발행하는 자는 그거를 가지고 무조건 미국 국채를 사놓기 그런 식으로 법을 바꿔버렸거든요. 미국 정부에게도 좋고 그리고 우리 같은 소비자한테도 원화나 달러를 쓰는 것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만 말씀드리면은 24시간 동안 그 돈을 송금을 할 수가 있고 해외에도 보낼 수 있는데 근데 송금료가 1불밖에 안 들고 그리고 3분 내로 상대방한테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보다 훨씬 더 좋은 돈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프로그램화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되게 경제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지불과 계약은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여기 와가지고 출연료를 받는다고 칠게요. 근데 예, 근데 그러면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네가 나와가지고 하면은 뭐 너한테 10만 원 줄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두 계약인데 실제로 지불하는 거는 이제 김 작가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트집을 잡을 수도 있고 뭐 밥만 줄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화된 돈은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하는 게 입증이 되면은 곧바로 돈이 넘어가기 이제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조회수가 10만 개 넘게 나오면 너 20만 원 주고 아니면은 뭐 이제 뭐 10만 원 줄게 이런 식으로 그것도 프로그램화가 러닝 가능하거든요. 개런티가 하네요. 네, 맞아요. 이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낭비를 이제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에 스테이블 코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 미국 정부한테 겁나게 좋다. 그리고 소비자한테도 보통 좋고 그리고 그 발행하는 업체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걔네들 없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뿌리고 그 대신에 돈을 받은 다음에 그걸 미국 국채에 투자해가지고 이자를 그냥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행하는 업체한테도 좋고 미국 정부에게도 좋고 전 세계 사용자에게도 좋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질 것인데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제 블록체인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블록체인의 절반 이상을 이더리움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은 그 밑에 있는 블록체인 이더리움도 엄청난 효과를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 텀 리와 아이들의 주장입니다. 예. 약간 공감하시는 편인가요? 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결정적인 다른 점은 이제 이 비트코인은 대체제가 없어요. 대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실 편리성보다는 가치 저장 수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금 같은 거. 근데 보면은 금도 대체제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은이 금의 대체제 비슷한 걸 했는데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확실히 좀 떨어져 나갔고, 근데 비트코인도 이제 비슷한 존재예요. 왜 비트코인과 비슷한 거 만들 수 없는가? 솔직히 지금 기술력으로 비트코인과 똑같은 거 만드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은 그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이 다 있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정말 유니크한 거는 그걸 만든 사람이 사라져서 아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탈중앙 이제 그 자산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태생적으로 비트코인을 다시 만드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이더리움은 좀 다른 게 그 이더리움은 사실 그 기술력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를 인정을 받는 건데 그거는 사실 딴 그 코인이나 뭐 그런 게 와가지고 대체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사실은. 그리고 또 구글, 삼성, 애플도 그럼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레이어 1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이더리움 생태계가 그럼 위협 당할 수 있나요? 당할 수 있기는 한데 자기네들 플랫폼 내에서 이제 우리 거만 써라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을 텐데 범용적인 블록체인을 쓰려면은 이제 한 회사가 만든 건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하겠죠. 중립적인 체인이 필요한데 위탈릭 아저씨는 잘 살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더리움은 이제 거의 완벽히 탈중화가 되었다라는 그 스토리가 좀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10년 동안에 큰 문제도 없었고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구글, 아마존, 삼성에서 만드는 이제 블록체인보다는 전 세계 범용적으로 좀 더 쌓일 가능성이 높죠.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 플랫폼을 쓰지 않고 약간 중립적인 이더리움을 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저도 좀 꺼릴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아마존 같은 데만 해도 구글 체인 안 쓰려고 할 거네요, 당연히. 자, 그렇다면 이제 강우 작가님께서 좋게 보시네요. 어쨌든 비트코인이 뭐 지금의 하락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하락장이 정리되고 안 되면 다시 오르는 것들이 또 생길 텐데 그때 사 모아도 되게 괜찮을 만한 코인들은 뭐 어떤 거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좋게 보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코인이라는 게 전부 다 꿈만 먹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거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바꾼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나오면서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버는 코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근데 이런 식으로 그룹핑하는 게 되게 쉬운데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밑에는 그 블록체인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블록체인을 쓰느냐 이제 그거를 좀 봐야 되고요. 그중에 지금 대표적인 1위가 이제 이더리움이고 트론이라는 데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아직 뭐 솔라나 BNB는 그 밑에 있는데 그 걔네들 위상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래소들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투자 또는 투기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소들 걔네들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을 버는 이제 시스템인데 그 코인 거래소들이 업비트 비슷한 아니지만 해외 거래소들은 거의 다 자체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거래 수수로 돈을 번 다음에 그걸 일부 활용해가지고 그 코인들을 사서 소각시켜 버려요. 자사주 매입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애들도 장기적으로 우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타자가 BNB겠죠. 바이낸스 코인이니까. 최근에 핫한 거는 하이퍼 리퀴드. 거기도 이제 선물 거래소이거든요. 탈중앙 선물 거래소. 이제 거기도 거래 수수가 발생하면은 계속 그걸로 하이퍼 리퀴드를 사가지고 소각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죠, 사실은. 한마디로 실제로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코인들 위주로 사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지금 비트코인 이제나 다른 코인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타이밍에 내가 들어가고 싶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투자 관련해서 타이밍에서 좀 언제부터 사모아야 된다, 좀 조언 한마디 주신다면요. 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비트코인 글로벌 M2라고 쳐보거든요. 그럼 차트들이 나와요. 이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M2가 어느 정도인지. 근데 6월 말부터 계속 이 글로벌 M2가 좀 횡보 또는 가볍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면은 저점 찍은 후에 한 두어 달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 두세 달 정도 후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가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봐요. 정확히 뭐라고 검색해야 된다고요? 글로벌 M2 비트코인. 글로벌 M2 비트코인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 그러면 이제 비지오메트릭스라든지 몇 개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거 클릭하면 차트가 나와요, 거기. 알겠습니다. 그때 사면 늦게, 너무 빨리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죠. 네. 자, 마지막 주제 금 좀 다루려고 하는데, 금값이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 온수당 4,000달러도 넘어섰었고, 지금 약간의 조정과 반등과 이런 거 반복하고 있는데, 일단 이 전례 없는 상승의 근본 원인은 뭘까요? 근본 원인은 금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가치를 유지한 자산이에요. 3,500년 전에 당시 이제 금 1온스를 가지고 350개 빵을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도 얼추 비슷해요. 그런 걸 살 수가 있고, 로마 시대 군인 월급도 이제 금화로 줬는데 그게 지금 미국 중령이 받는 월급과 거의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가치를 유지를 한 거예요. 3,500년 동안에.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우리 인간의 무의식에는 금은 이제 정말 리얼 돈이다 이런 게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금값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달러화가 금 대비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달러화가 신뢰에 타격을 받은 게 두 번 크게 있어요. 2008년과 2022년이거든요. 2008년은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저 지금 미국이 하는 저 금융 시스템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고 2010년부터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모으기 시작해요. 걔네들이 90년대부터 20년 동안 팔았거든요, 금을. 얘네들이 눈치챈 거죠. 오케이. 야, 미국 달러만 믿는 거는 굉장히 이제 불확실하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화폐로 금도 사모아야 돼 해가지고 2010년부터 사모으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꾸준히 중앙은행들이 매입을 하다가 22년부터 그 매입하는 양이 확 늘어나요. 한 두세 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사모으는 게. 그게 왜 그러냐. 그 22년에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제재해가지고 스위프트망에서 퇴출시켜버리고 걔네들의 자산을 이제 동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전 세계가 느낀 거죠. 미국과 수틀리면은 그럼 우리 달러를 전부 다 저런 식으로 동결해버릴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럼 난 이거 그럼 소용이 없는 거네. 지금은 러시아가 미국한테 얼어 터지고 있지만 다음은 우리 차릴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불안감을 느낀 대부분 국가들이 금을 사모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011년인가? 이제 그때까지 미국 국채를 열심히 사줬는데 그때부터 안 사주고 있고 그 돈으로 금을 사고 있어요. 그런 게 그 가장 큰 수요처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인데 금이라는 게 그 돈처럼 이렇게 막 찍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광산에서 캐와야 되는 건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몇천 년 전부터 세상을 막 돌아다니면서 광산을 뒤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쉬운 금은 없어요. 제가 이제 길거리 가다가 툭 눌렀는데 금이 나고 이런 건 없거든요, 더 이상. 그래서 금을 채굴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금양이 21만 6천 톤 정도예요. 그게 올림픽 수영장 하나 정도 채울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금의 양이 그것의 한 1에서 2%밖에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제 존재하는 금의 1, 2% 이상은 채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공급은 그게 늘어나지 않는다. 근데 수요처는 꾸준히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은이 금보다 또 훨씬 많이 오른다고 보시나요? 금이 올라가는 그 사이클들이 있거든요. 이제 금이 그런 식으로 10배, 수십 배 오른 경우도 있었고, 1980년부터 2000년까지는 20년에 걸쳐서 80% 빠진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금 상승 사이클에는 보통 이제 은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거의. 그리고 둘이 좀 비슷한 게, 금은 사실 가치 저장 수단이거든요. 근데 은은 그 산업에서 쓸 때가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이제 금값은 떨어지는데 금값은 제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상승 사이클이
시대는 지금까지는 늘 은이 금보다 좀 더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금 1kg로 은 85kg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비율도 좀 오버된 것이 아니냐. 왜냐면은 생산되는 양은 8대1 정도예요, 사실. 지금 그 전 세계 생산량을 보면은 금 1kg에 은 8kg가 나오는데 가격은 이게 85대 1이야.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은이 좀 저평가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은 투자도 좀 추천하시는 편인 것 같네요. 네, 금, 은은 뭐 저는 늘 추천하고 있고, 네, 그렇죠. 그럼 지금이라도 금은에 투자하는 건 현명한 선택일까 아니면 좀 과도한 추격 매수일까요?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보는 게 아직까지는 금과 은의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19년부터 두 금속의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그 공급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그 가격이 오르는 후에 한 10년 정도 또는 15년 정도 지나면은 공급이 어디선가 나오거든요. 채굴을 누군가 해가지고 그때쯤 팔고 도망가야 돼요. 저는 그게 한 2030년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0년이나 그때쯤이 시기인 거고 사건으로는 뭐 어떤 데이터나 뭘 보고 좀 매도 타이밍을 봐야 된다고요? 금과 은의 채굴량이 실제로 늘어났을 때. 실제로 늘어났어요. 네, 그때 빠져도 늦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조금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한 연 1, 2% 정도 미세하게 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 5% 늘었다 하면 그러면 무조건 파고 나가죠, 그때. 네. 저는 이제 금과 은 그리고 코인 주식시장도 많이 여쭤봤는데 지금 만약에 한 1억 원 정도 목도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투자하면 좀 좋을까요? 코인 쪽은 제가 보기에는 5에서 10%가 맞는 것 같고요. 그 이상 하면은 별로 이제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가 처음이신 분은 5%좀 해보셨다면 뭐 10%가 맞는 것 같고 나머지 90%는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똑같죠. 뭐 주식과 채권과 이제 금, 은의 배분을 좀 해야겠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면 다 그냥 3분의 1씩 하면 되는 거고 채권이 근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하신 분들은 예를 들면 4, 2, 4 정도 나쁘지 않아요. 주식 4, 금, 은 4, 여기 채권 2 이런 정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김작가TV에서는 25년에 인사드리는 건 아마 강훈 작가님 마지막이고 내년에 또 26년에 뵐 텐데요. 뭐 올해의 마지막 투자 조언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에게 덕담이라는 인사라도 좋고요. 아무거나 하나만 주신다면요. 일단 뭐 자산 가격이 여기저기서 좀 비싸 보이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근데 아직은 이 버블 말기까지 갔다는 그런 시그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내년까지는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작가님과는 또 내년에 만나서 재밌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강훈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